안녕하세요. 깡통걸입니다. 일본 전범 기업이 화재로 직격탄을 맞았는데 한국이 오히려 약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전범 기업에게 존폐 위기가 닥쳤다는 것만 해도 우리에겐 이득입니다. 아사히 카세이라는 일본 기업은 대표적인 전범 기업입니다. 심지어 2006년부터 효성, W스코프 등 우리 기업의 특허 소송을 제기해온 업체죠. 이 아사히 카세이는 차량에 들어가는 미끄럼 방지 장치와 핸들용 반도체를 생산합니다. 도요타, 혼다, 닛산이 아사히 카세이의 주 고객이죠. 그런데 이 업체가 보유한 미야자키현 노베오카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12월 24일 화재가 발생해 반도체 조달에 차질이 생기게 됐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아사히 카세이에서 반도체를 공급받던 도요타, 혼다, 닛산이 어쩔 수 없이 1월 이후 생산량을 40에서 50% 줄일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산케이는 이런 내용까지 보도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게임기 생산이 급증했고 독일 보쉬와 콘티넨털 등 초대형 부품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보다는 게임 회사들의 반도체를 우선 납품했기 때문에 반도체 수급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이 한국에 보도되자 네티즌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애초에 일본차가 안 팔려서 감산하는 걸 반도체 탓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부품 한두 개 없다고 대체품도 없이 당장 생산을 단축한다는 게 말이 안 되긴 합니다. 한 네티즌은 도요타, 혼다, 닛산이 아사히 카세이라는 한 업체에서만 반도체를 공급받았냐며 비꼬았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자동차 둘 다 망하면 반가운 일이라고 주장한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닛산은 일본 불매운동이 일어난 지 1년 만이자 2004년 한국 시장에 진출한 지 16년 만에 철수했습니다. 혼다 역시 굴욕적인 실적을 내놨습니다. 철수한 닛산보다 더 심각한 실적을 냈기 때문입니다. 혼다는 수입차 중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며 8년 만에 적자를 냈습니다. 일본은 지금은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생겨 일본차 실적이 나빠지고 있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2020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일본 불매운동이 일어나 일본차가 안 팔리는 것이라는 핑계를 댔습니다. 그런데 일본차가 부진한 건 일본 불매운동 때문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냥 일본차 자체가 경쟁이 떨어져서라는 거죠. 현대, 기아, 제네시스는 최근 1, 2년 사이 신차들을 폭주하듯 막 뽑아냈습니다. 신형 소나타, 펠리세이드, 그랜저, 신형 아반떼, K7, 모하비, 신형 K5, GV80, 신형 G80 등 뛰어난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죠. 가격대가 비슷한 어코드와 알티마는 그랜저, K7과 견졌을 때 이미 비교 대상이 못 됩니다. 우리나라의 한 자동차 전문 매체는 한국인들이 일본 불매운동으로 굳이 일본차를 외면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일본차 제품력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020년 닛산과 인피니티는 한국에서 신제품 출시를 중단했습니다. 닛산은 2019년만 해도 7개 차종을 판매했습니다. 알티마와 맥시마, 무라노, 엑스트레일, 패스파인더, 리프 등이었죠. 그런데 2020년에는 알티마와 맥시마 이렇게 단 2개 모델만 판매됐습니다. 인피니티도 2019년 라인업이 다양한 것에 비해 2020년에는 Q60, QX50, QX60 단 3개 차종만 내놨습니다. 닛산, 인피니티뿐만 아니라 혼다, 도요타 등 다른 일본차 브랜드들도 제품력에서 세계 트렌드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와 유럽, 중국 등 세계 주요 시장에서도 일본차 점유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그러자 일본 정부가 도저히 안 되겠다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닛산과 혼다를 합병시키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어이없게 두 기업 모두 싫다고 거절해 무산됐습니다. 2019년 말부터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글로벌 자동차 산업 트렌드가 바뀌자 일본은 이대로는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거기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 5월 삼성, LG, SK 등 국내 3대 전기차 배터리 업체 총수들을 차례로 만나 동맹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것도 과거 일본처럼 안 되기 위해서 동맹을 맺은 거라 가뿐 일본이 의문의 1패를 당했죠. 또 7월에는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수소 전기 대형 트럭을 양산하면서 스위스에 수출까지 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이 아직까지 밀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주요국들은 금지를 먹였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여러 국가는 2050년 안으로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서울도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를 등록하지 못하고 2050년부터는 서울 전역에 친환경차만 운행할 수 있게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 중이죠. 일본 정부도 2050년까지 내연기관 전용 자동차를
퇴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와중에 현대 수소차와 전기차가 잘 나가고 배터리 동맹까지 결성됐으니 일본은 배가 아팠을 겁니다. 자국 자동차 산업의 존폐 위기가 닥치자 아베 내각은 2019년 말부터 닛산과 혼다를 합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혼다와 닛산이 즉각 거절했고 코로나 여파로 흐지부지 됐죠. 이 당시 혼다는 르노가 닛산 지분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프랑스 정부 승인 없이는 합병이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닛산 역시 혼다의 엔지니어 디자인이 너무 독특해서 기존 닛산 생산 플랫폼과 맞지 않는다며 거절했죠. 아무튼 지금 일본 언론들의 주장에 따르면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눈물을 머금고 생산량을 감축하고 있는 건 모두 다 반도체 공장 화재 때문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서 일본 자동차 업계에서는 코로나 타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 같다는 기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또 코로나라는 핑계가 하나 더 생긴 거죠. 그런데 일본 언론에 의하면 이번에 반도체 공장 화재로 회계 연도 실적이 하향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자동차 업계는 일본 제조업의 30%를 차지합니다. 그런 자동차 업계의 실적이 떨어지게 되면 일본 경제에 전반적인 타격이 가해지게 됩니다. 다급해진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최후의 수단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바로 중국산 반도체를 들여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좋은 한국산 반도체 두고 중국산을 택하다니 안타깝습니다. 한 네티즌은 그렇게 우리 망하라고 악을 쓰더니 스스로 자기 살을 깎아먹고 있다며 일본을 비난했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라는 반도체 회사가 있다고 자랑한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화재가 난 아사히 카세이는 우리 기업들에게 특허 소송을 걸기로 유명한 전범 기업입니다. 지난 2006년 이 업체는 효성에 특허 소송을 걸었다가 보기 좋게 패소했습니다. 아사히 카세이는 속옷, 양말, 운동복, 수영복 등 기능성 섬유로 사용되는 폴리우레탄 섬유의 내염소성 개선 방법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효성의 스판덱스 섬유가 본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효성의 스판덱스 제조 공정이 아사히 측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효성이 승리한 겁니다. 효성은 세계 40개국 스판덱스 섬유 시장에서 미국 인비스타와 점유율 1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2006년 효성이 일본 기업과의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효성의 위상은 아예 말뚝 박히게 됐습니다. 일본이 잘못 건드렸다가 역효과가 난 거죠. 2020년 하반기에는 아사히가 또 우리 기업 W스코프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W스코프는 2차 전지 소재 분야 강소 기업입니다. W스코프는 LG화학, 삼성 SDI를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자동차용 배터리 생산 기업인 A123 시스템즈도 W스코프의 고객입니다. 2차 전지 배터리의 핵심은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인데 아사히 카세이 같은 일본 기업들이 글로벌 분리막 소재 시장을 꽉 잡고 있습니다. 이들의 시장 점유율은 50%에 달합니다. 아사히 카세이는 W스코프의 분리막 기술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이번에도 한국 기업이 보란듯이 승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최근 그리운 아베의 업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 6월에는 일본 도쿄오카 공업이 탈일본에 한국에서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 생산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도쿄오카 공업은 포토레지스트 세계 3위입니다. 도쿄오카 외에도 JSR, 시네츠 화학공업, 반토덴카 공업, 타이오 홀딩스 등 일본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일본 정부의 규제가 너무 심하다며 삼성과 LG라는 대형 고객사를 놓칠까봐 규제를 피해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포토레지스트까지 국산화된다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최근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에 필요한 핵심 장비도 국산화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나노종합기술원은 최근 테스트베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테스트베드는 반도체 핵심 소부장 성능을 평가할 때 쓰는 장비입니다. 한국은 2019년 9월부터 450억 원을 들여 핵심 설비 10종을 갖춘 1000제곱미터 규모의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한국이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에 성공하더라도 미국과 벨기에에서 반도체를 검증받아야 했는데 이제는 국내에서도 검증이 가능해졌습니다. 테스트베드는 이번 연도 초부터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에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테스트 장비를 사용할 수 있어 그야말로 우리 마음대로 포토레지스트를 완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19년 9월 김진백 카이스트 화학과 교수는 일본은 포토레지스트 같은 일본산 핵심 소재 수출을 다시 막아달라는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 기업, 학계가 마음먹고 연구 개발에 매진하면 오히려 기술 자립을 빠르게 이룰 수 있다며 일본을 비꼰 겁니다. 조만간 한국이 국산 테스트베드 가지고 포토레지스트 국산화까지 성공해서 중국과 손잡은 일본을 약올리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자국의 대사가 소환당했을 때
많은 한국인들이 이번 공세 조치에 불만을 나타내는 이 순간에도 베트남은 그렇다. 아직은 많은 점에서 서투르고 투박한 면이 많다. 가끔은 설명이 부족해 답답할 때도 많다. 정부의 공식 발표조차 대변인이 나와 애매모호한 언급을 하곤 그것이 보도되는 것이 전부일 때도 있다. 이는 비단 정부 정책뿐만이 아니다. 베트남 기업을 상대할 때도 개개인을 만날 때도 확실성을 부여하지 않는 어떤 공통적인 특성이 연결돼 있다. 학자는 이러한 특성을 한 가지 사례로 한국과 베트남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한다. 예컨대 한국은 화나는 일이 있으면 그 이전에부터 수없는 경고와 협박을 일삼는다. 그러다가 정작 행동을 하려고 하면 멈칫하고 정작 실행에 옮기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하지만 베트남은 다르다. 화나는 일이 있어도 경고나 협박은 없다. 꾹 참는다. 그러다 참을 때까지 참다가 바로 행동을 시작한다. 최근 한국과 베트남 관계에 대한 온갖 우려가 쏟아지며 걱정과 비난을 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언론들은 높아진 비난 여론을 오히려 부채질하면서 미리 짜놓은 마냥 포스트 베트남 투자처를 거론하기 바쁘다. 이제 말만 보면 당장이라도 한배 관계는 암흑기에 접어든 것만 같다. 마치 바둑에서 보자면 기사는 아직 흑돌을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해설자 마음대로 흑돌의 투수 세수를 앞을 예단한다. 지금까지 회자되는 2달 전 아시아나 항공기 회항도 이런 관점에서 비유할 수 있다. 베트남 정부는 한국발 항공기의 착륙을 주변 공항으로 요청했을 뿐이다. 다만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의 혼선으로 통보 시간이 늦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 항공기 기장은 새로운 활주로에 착륙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본국으로 회항을 결정했다. 이를 두고 국내 여론은 들끓어 베트남이 착륙 자체를 금지했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일부 극성스러운 네티즌은 아예 베트남 전쟁과 공산당 증오 발언까지 언급하며 메카시즘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국제항공법상 해당 국가의 요청 시 항공기를 주변 공항으로 안내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도 말이다. 한국이 베트남 투자 대국으로 올라서고 전략적 협력 관계가 된 지 11년. 여전히 우리가 베트남을 바라보는 한 단면이다. 그동안 수많은 기업들이 진출하고 각 정부 기관은 사무소를 본부까지 격상하며 베트남 알기에 열을 올렸지만 현실은 이렇다. 마찰이 일어나자 베트남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이나 베트남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각은 거의 없다. 제 마음대로의 한국식 해석이 난무한다. 무엇보다 우리가 바라보는 베트남의 일면은 공산국가라는 점이다. 특히 북한식 공산당 체제에 길들여져 온 탓이 크다. 일단 한국에서는 공산당 하면 폐쇄성과 수직적 구조를 바라본다. 북한에서 절대 권력자의 한마디를 던지면 모든 당과 정부 간부는 일사불란한 지휘 아래서 체계를 만든다. 감히 영도자의 의견은 거역할 수 없는 신성영업이다. 하지만 베트남 공산당을 북한식 공산당과 비교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다. 같은 공산당이기엔 겉보기만 같을 뿐 속으로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베트남 정치 전문가인 이한우 서강대 교수에 따르면 베트남 정치 체계는 민주적, 포용적 요소가 접합해 있다. 비록 당과 정부가 한 몸인 공산당식 체계가 있으나 아무리 중앙정부라 해도 수직적으로 모든 부분을 관할하지 않는다. 많은 부분이 지방정부에 재량이 주어진다. 이는 지방정부뿐만이 아니라 각 부처와 각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게도 마찬가지다. 또한 베트남 의회의 권한이 강해지면서 권력 집중도 생각보다는 많이 다르다. 선거도 간접 방식이 아닌 국민들 손으로 직접 뽑는다. 베트남 조국 전선위원회를 통해 공천을 받지만 복수 후보가 나온다. 즉, 인물 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지는 민주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앞서 벌어진 다낭 시설 격리 또한 마찬가지다. 한국에서는 관광객의 시설 격리가 이루어지자 외교부의 통보도 없이 이루어진 점이라며 성을 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이미 수일 전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입국 제한 발언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자 베트남 일부 지방정부는 이를 일부 확대 해석하는 실수 아닌 실수를 했다. 이에 따라 총리 지시를 소급 적용해 다낭에 온 한국 관광객들이 시설격리 조치됐다. 저희도 시설격리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려드리고 싶지만 이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베트남 국가지도위원회에서 의견을 내도 각 지방정부와 각 부처가 이를 각기 해석합니다. 또 총리 지시문을 보면 명확히 떨어지지 않고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도 많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한국인 시설격리 문제가 불거졌을 때 대응의 어려움을 토로한 현지 외교관의 전언이다. 시설격리냐, 자가격리냐. 베트남 입국 정책 기준이 명확해지기 전까지 오락가락했던 이유다. 이처럼 베트남은 지휘 체계는 우리의 생각과는 크게 다르다. 그나마 요즘엔 코로나라는 준전시 상황이라 그나마 각 규정을 많이 통일화했다. 평소 같으면 총리 공표령이 지방으로 내려가는데도 시일이 상당히 걸린다. 또 공표령의 자체가 해석의 여지가 많아 지방정부에 권한을 주는 측면이 많이 있다. 이에 따라 항공기가 회항했다면 이게 베트남 중앙정부의 책임인지 해당 부처의 책임인지 또 베트남 민간 항공국 때문인지 쉽게 분간하기 힘들다.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이따금 외면한다. 한 국가나 사회를 바라볼 때는 복합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 민주정치 제도인 대통령제, 내각제, 이원집정제도 적용 방식에 따라 수많은 변수가 있다. 그리고 각국은 각자 고유한 문화적 특성에 따라 정부 정책의 프로세스를 진행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베트남 공산당 한국 입국 금지라는 3단 문법으로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란 얘기다. 현재 베트남은 사실상의 전면적인 봉쇄 조치를 실시 중이다. 대부분 상점들이 문을 닫았고 많은 베트남 거주 한국 교민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 언론들은 이를 두고 베트남 의료 체계가 열악해 당국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베트남 국민들이 쉽게 말을 안 듣는 탓이다. 이 같은 정부 조치에 더 힘든 것은 한국인이 아닌 베트남인들이다. 코로나 제한 정책이 우리에겐 불편함이지만 그들에겐 생계가 달려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많은 베트남인들에게는 생존의 문제다. 당국의 강력한 단속에도 계속해서 규정을 어기고 장사를 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당국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에게 지금이 비상 상황이라고 외치는 것. 바람직하던 아니던 계속해서 새롭게 규칙을 만들고 관영 언론을 통해 이를 널리 전파하는 데에는 구심점을 확보할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코로나19를 걱정하며 한국의 투자 감소와 이에 따라 우리의 텃밭인 베트남을 일본과 중국에게 내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한 한국 특파원의 언급처럼 베트남을 텃밭이라 보는 시각은 결국 우리만의 관점일 뿐이다. 이미 코로나 전부터 한국의 투자액은 지난 2017년을 정점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베트남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대규모 투자 유치단까지 한국을 방문했지만 한국발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없었다. 베트남 업력이 오래된 현지 전문가들은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일본, 대만 등에서 투자된 베트남 제조업은 이제 부화 상태며 서비스업을 진출하기엔 그 규모가 아직 너무 작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사실 베트남 사람들에게 한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나 모두 선진국 사람들이다. 그들은 한국의 누적 투자가 1위고 일본이 2위라며 외우고 다니지도 않는다. 베트남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삼성도 우리에서야 자랑스러운 기업일지 모르나 베트남에게는 애플과 샤오미 같이 휴대폰을 만드는 외국의 한 기업이다.
대부분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인뿐 아니라 원래부터 모든 외국인에게 원래부터 친절함을 보여왔다. 그리고 언어의 한계는 또 다른 배려든지 별다른 말과 행동이 없다. 이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는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베트남인의 포용 성과도 맞닿아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베트남의 도의를 마치 1등 국민으로 됐다는 것처럼 착각하고 꼭 한마디씩 거드는 한국인들이 부지기수다. 여전히 한국은 선진국, 베트남은 후진국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에 갇혀 베트남의 모든 것을 일단 의심하고 자신만의 해석을 곁들인다. 이미 많은 베트남인들은 한국인의 고착화된 이미지를 으스댐으로 표현한다. 결국 이는 몇 명의 한국 사람이 만든 이미지가 아니다. 굳이 베트남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난, 댓글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베트남 현지에서는 한국인들의 볼성사나운 모습만 가득했기 때문이다. 오늘도 베트남의 한국마켓에는 한 한국인이 베트남 점원을 무시하며 물건을 마치 던지듯이 놓는다. 그리고 자신의 부하 직원을 다루듯이 반말로 계산을 외친다. 사실 그 베트남인에게는 매일같이 보는 한국인의 모습이다. 한국이 1억 달러를 투자했든 2억 달러를 투자했든 코로나에 비난 여론이 많든 어찌되든 그에는 중요하지 않다. 그에게 오늘도 상대하는 이 사람은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항상 불만에 가득 차고 쓰레는 전형적인 한 한국인의 모습일 뿐이다. 그리고 그 직원은 별다른 말이 없다. 베트남의 삼성 빈그룹이 자동차 사업에서 초래된 위기로 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변곡점을 맞고 있다. 빈그룹의 자동차 생산 자회사인 빈테스트는 2019년 적자를 발표했다. 그럼에도 빈그룹은 호주에서 제너럴 모터스의 현지 브랜드 홀덴을 인수하는 등 유럽 공략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곧 바로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악재에 맞닥뜨렸다. 돈 녹는 하마로 불리는 자동차 산업의 부품 국산화 등 기본기를 탄탄히 하지 않은 채 뛰어들었다가 잘 나가는 유통 분야까지 넘기고 항공, 제약, 통신 등 차세대 성장 동력까지 구조조정에 들어간 상태다. VN 익스프레스 등 베트남 현지 매체에 따르면 빈페스트는 최근 하노이 증권거래소에 2019년 세후 순이익에서 5조 7천억 동 이상 적자를 냈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자기 자본은 19조 5천억 동이다. 지난 2019년 중반 빈페스트는 공식적으로 자동차 공장을 가동했으며 연말 1만 7천 대 이상의 자동차와 5만 대에 이르는 전기 오토바이를 주문받았다. 그러나 빈페스트는 판매 초기 막대한 프로모션으로 인해 판매할 때마다 세단형인 룩스 A2.0 차량에서 3억 동, SUV 차량인 룩스 SA2.0에서 1억 7,600만 동, 경차 파딜에서 1억 700만 동의 손실을 입었다. 즉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업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잘 나가는 베트남 최대 규모 소매 유통체인인 빅마트 시스템은 베트남의 식음료 기업인 마산그룹에 넘어갔다. 연간 매출 증가율이 67%에 달하던 날짜였다. 꾸준한 투자로 전국 3,0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했는데 2위권 매장이 600에서 800여 개인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이었다. 이어 빈그룹은 항공사업인 빈프레어와 제약 체인인 빈파, 전자제품 체인인 빈프로 등에서도 연이어 손을 뗐다. 원래 올 초부터 진출이 가시화된 통신사업자도 현재로선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하노이 투자 시장에는 빈그룹이 자동차 사업으로 돈이 돌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기본 설비부터 생산까지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자동차 산업에 너무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재도 빈페스트는 95%가 자동화 공정이며 모든 부품은 해외에서 수입한다. 자국의 부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거의 없다. 그나마 타이어나 와이퍼 정도를 현지화하려고 시도하는 수준이다.
거기에 비해 들어가는 돈은 너무 많고 여전히